90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저자 류한빈. 출판일 2024년 5월 3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이 나의 하루를 결정한다. 책 소개.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이 나의 하루를 결정한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너무 싫다. 회사 가기 너무 싫다.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지? 라고 생각하는 A씨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B씨는 오늘 또 하루가 밝았네. 오늘은 회사 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봐야지.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되는데라는 생각을 한다. 같은 회사, 같은 월급, 같은 나이대, 같은 학벌, 같은 성별을 가진 이 두 사람의 하루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 짐작하겠지만 아무리 현재 하는 일이 똑같다고 해도 두 사람의 하루 그리고 미래는 같을 수가 없다. 전자는 피곤한 사건을 피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잘 버티는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고 후자는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의 작가 류한빈 역시 한때 A씨와 같았다. 1년차 수의사 시절 하루하루 초긴장 상태에서 선배들에게 혼나고 또 혼나면서 15시간씩 버텨야 했던 그녀는 공황 발작이 올 정도로 혹독한 사회 초년생 시절을 보냈다.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들듯 들어오는 환자들, 무고한 내용으로 악플을 올리는 보호자, 면전에서 폭언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보호자 등등에 지쳐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틸까에만 골몰했기 때문이다. 남들도 다 이 정도 고통은 떠안고 사는데 나는 왜 이걸 이렇게까지 힘들어할까? 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고 이 책은 그 과정에 대한 고군분투기이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나가는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자 그녀의 삶은 조금씩 열정과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한때 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일할 기회를 잡았던 작가는 1년 만에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다시 엔잡러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금 본업인 수의사 업무와 함께 공부 유튜브인 한빈이 스터디로그 운영자, 온라인 클래스 강사, 작가, 배우로도 활동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제목 그대로 이 책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 30가지가 담겨 있다. 작가는 무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지배하는 아침 기상 시간을 활용하면 더 활력 있고 더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아침에 처음 들었던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되듯 작가가 권해준 아침 루틴 30개를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짜증과 우울은 달아나고 인생을 긍정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류한빈. 자기계발 전문가. 직업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기 힘든 엔잡러. 본업은 수의사지만 출근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콘텐츠 크리에이터, 온라인 클래스 강사, 배우, 작가, 플래너, 제작자 등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일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했던 그녀는 1년 만에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다시 엔잡러의 삶을 택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30일 후 아침을 고대하는 내 모습과 만난다. 수의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배우 등 엔잡러로 살고 있는 작가의 아침 루틴 분투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너무 싫다. 회사 가기 너무 싫다.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지? 라고 생각하는 A씨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B씨는 오늘 또 하루가 밝았네. 오늘은 회사 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봐야지.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되는데라는 생각을 한다. 같은 회사, 같은 월급, 같은 나이대, 같은 학벌, 같은 성별을 가진 이 두 사람의 하루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 짐작하겠지만 아무리 현재 하는 일이 똑같다고 해도 두 사람의 하루 그리고 미래는 같을 수가 없다. 전자는 피곤한 사건을 피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잘 버티는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고 후자는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의 작가 류한빈 역시 한때 A씨와 같았다. 1년차 수의사 시절 하루하루 초긴장 상태에서 선배들에게 혼나고 또 혼나면서 15시간씩 버텨야 했던 그녀는 공황 발작이 올 정도로 혹독한 사회 초년생 시절을 보냈다.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들듯 들어오는 환자들, 무고한 내용으로 악플을 올리는 보호자, 면전에서 폭언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보호자 등등에 지쳐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틸까에만 골몰했기 때문이다. 남들도 다 이 정도 고통은 떠안고 사는데 나는 왜 이걸 이렇게까지 힘들어할까?
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고 이 책은 그 과정에 대한 고군분투기이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나가는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자 그녀의 삶은 조금씩 열정과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한때 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일할 기회를 잡았던 작가는 1년 만에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다시 엔잡러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금 본업인 수의사 업무와 함께 공부 유튜브인 한빈이 스터디로그 운영자, 온라인 클래스 강사, 작가, 배우로도 활동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제목 그대로 이 책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 30가지가 담겨 있다. 작가는 무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지배하는 아침 기상 시간을 활용하면 더 활력 있고 더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아침에 처음 들었던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되듯 작가가 권해준 아침 루틴 30개를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짜증과 우울은 달아나고 인생을 긍정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편 퇴근 이후 저녁 시간 활용법을 다룬 작가의 전작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은 국내 자기계발 도서로는 이례적으로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러시아 등 6개국에 수출된 화제작이며 이번 책은 작가가 3년 만에 내놓는 후속작이다.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아침 기상 시간을 활용하라. 하루를 통째로 바꾸는 아침 1분 루틴의 힘. 루틴이라고 하기에 아침 1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게 아닌가 하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첫 시간은 그날 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분위기를 결정한다. 또한 1년 동안 이 시간이 쌓이면 365분, 즉 6시간에 해당하는 엄청난 시간이다. 수많은 과학자들, 심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인간이라는 종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맹수 같은 천적을 피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본능을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루틴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습관과 관련된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자신에게 잘 맞는 루틴을 찾아 끊임없이 반복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류한빈 작가가 권하는 30가지 루틴을 한 달 동안 전부 실행해보는 건 사실 쉽지 않다. 아침 1분 루틴이지만 이 루틴을 실행하기 전에 나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개의 루틴 중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눈 뜨자마자 내가 나 자신의 엄마가 되어 격려의 말을 건네준다거나, 눈을 감고 싱잉볼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창문을 열고 얼굴에 햇볕을 받으며 바람을 느끼는 일.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힘차게 열어젖힐 힘이 생긴다면 남들에게는 없는 인생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회에 나가기 위해 루틴을 연마하는 게 아니다. 정신없는 아침 시간이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 하느님, 저에게 허락하소서.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심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늘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미국 작가 커트 보니것의 반전소설 제우도살장 정형목력 문학동네 2016에는 위와 같이 라이놀드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가 인용돼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 문구는 이 책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루틴 관련 자기계발서들이 사회적 부와 성공을 목표로 한 콘텐츠인 것에 반해 이 책,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이 목표다. 작가는 우리 모두가 경쟁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실행하기보다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루틴을 경쟁하듯이 따라잡으려고 해서 오히려 일상이 버거워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루틴 역시 독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루틴으로 응용해서 실천해보기를 권한다. 아침 1분,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 우리 동네 공원에서 느끼는 햇살에도 행복이 있다. 올 초에 혼자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명한 발리섬 옆에 길리 트라왕한 지의 트로이 원근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녀야만 합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며칠 동안 낮에는 수영이나 다이빙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놀다가 저녁 즈음에는 늘 섬 서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섬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시간에 섬 서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명절 대이동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섬 서쪽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노을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다 담을 수 없고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풍경입니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노을이 예쁘다는 말조차도 멈추고 그냥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달내면서 살았을까? 그냥 해지는 것만 봐도 이렇게 완벽한데. 이후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휴가 다녀온 사람 신고식이라도 하듯 일이 쏟아졌습니다. 이 동네 중환자는 다 나한테 오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환자에게 3번이나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보호자의 오열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찢어놓았습니다. 여행의 여운에 젖을 새도 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현실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환자를 떠나보내고 나면 며칠 동안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전쟁 같은 며칠을 보내고 드디어 찾아온 주말. 너무 무기력해서 정오가 다 되어가도록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좀 쐬어보기로 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제법 따뜻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잠깐이라도 외출해서 바람 쐬고 올까 하는 생각에 슬리퍼 차림으로 겨우 집 앞 공원까지 나갔습니다. 햇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흰 나비 한 마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순간의 행복은 인도네시아 길리 트라왕안에서 노을을 봤던 그 순간보다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좀비처럼 나타난다. 책을 쓰는 3년 동안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대학에서 전임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 꿈을 찾아 동물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안정적인 자리는 권태로웠고 꿈을 찾아간 곳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으면서도 생생한 재미를 주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제 앞에 맞닥뜨린 여러 일들과 씨름하며 동시에 책을 쓰느라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글이 더 생생해진 느낌입니다. 이 책은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발견하고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명상을 열심히 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면 인생에서 고통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식만 챙겨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저 역시 이 책을 쓰는 동안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여러 문제거리들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쓴 글에 저 자신이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또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제가 겪었던 일상의 고단함, 삶의 고통들을 최대한 여과 없이 글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또 행복을 운이나 외부 상황에 맡기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거대한 목표가 아닌 일상의 사소한 행복이기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주목했습니다. 행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 인도네시아의 노을은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지만 행복을 인도네시아에 두고 올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7시간 넘게 날아가야 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면 저는 1년에 많아야 단 한 번 행복할 것입니다. 돈이 아주 많아야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야 대단히 유명해져야 행복해질 거라. 믿는다면 영영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침실에도, 샤워기 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에도, 동네 공원에서 내 얼굴을 비추는 햇살에도, 친구의 웃는 얼굴에도 행복은 있으니까요. 이 책에는 독자 여러분이 매일 하나씩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루틴 30개가 실려 있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실천해봤던 방법들입니다. 아침 단 1분 동안의 실천으로 바다 건너 어느 섬의 노을을 나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시끄러운 곳은 바로 나의 머릿속. 여러분은 명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폭포수 밑에 혹은 산속 깊은 암자의 도인 같은 사람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현대적으로 요가복을 입고 매트 위에 앉아 좌선하는 모습인가요?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명상에 대해 찾아보거나 명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마음 정리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마음챙김 명상 (mindfulness meditation)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연예인들이 매일 명상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명상을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원래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을 유독 싫어합니다. 번화가에 5분만 서 있어도 마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저 같은 아이 성향이 클럽, 축제, 파티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 그 어떤 곳보다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은 바로 제 머릿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망증이 심한 편인데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은 적도 많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거품 묻은 그릇을 놔두고 자리를 뜹니다. 그러고는 밤에 잠들 때까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시기입니다. 또 일하다가도 갑자기 읽고 싶은 책이 생각나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하다 보면 바로 직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가끔씩은 로또에 당첨되면 어디서 뭘 하면 좋을지, 비싼 아파트에 입주하면 인테리어 콘셉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공상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게 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 생각만 하는 것, 청소를 할 때는 청소만 생각하는 것. 그 쉬운 일조차도 머리가 시끄러운 사람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마음을 비운 만큼 행복이 들어찬다. 이렇게 지뢰를 애써 피해 다니면 언제까지나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뢰를 없애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 지뢰를 조금씩 없애는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필요 이상으로 마음이 메이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오래 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명쾌하게 구분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쓰기 전에도 명상을 먼저 합니다. 책 한 권, 글 한자 쓰는 데에도 정말 많은 생각이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글을 완벽하게 써야 한다는 생각, 한번 출간해버린 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 같다는 공포감,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한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내가 책을 써도 될까? 라는 불안감,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글과 내가 쓰고 싶은 글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제 머릿속 역시 지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무의식 속에는 더 원초적인 고민들이 넓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이런 고민들은 제가 글 쓰는 걸 더 어렵게 하고 글 한 줄 한 줄을 쓸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해서 다른 생각을 잊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면 글을 쓸 때도 마음이 다른 데로 달아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지뢰들이 있고 간혹 그것들이 터져서 불쑥불쑥 화가 나고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고 나서는 예전보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어떤 것에도 너무 중요하다며 끙끙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운 마음에는 그만큼의 행복이 들어찹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자리에 앉아 내 몸의 감각들에 집중해 보세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모두 좋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시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기도 하고 흰색, 빨간색 등 색깔이 보이기도 해요. 앉아있는 바닥이 푹신한지 딱딱한지도 느껴보고 몸에 뻐근한 곳은 없는지에도 집중해 보세요. 집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어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옷에서 나는 냄새에도 집중해보세요.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과거 혹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잘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짧은 명상에 익숙해지면 언제 어디서든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알을 씹는 느낌, 맛, 온도, 색깔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감각에 집중하는 것. 점심 먹고 자리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명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명상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자선 명상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씩 하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이 명상에 대해서 얼마 전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떤 스님이 암자에서 꿩을 한 마리 길렀는데 그 꿩은 불규칙적으로 꿩꿩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1분에 한 번씩 울기도 하고 한 20분 쉬었다가 또 울기도 하고. 그러자 그 스님은 꿩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스님처럼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을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이는 연습.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처음 마음챙김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흔히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만 할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을 애써 무시하고 좋은 감정만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모두 그럴 수 있다는 듯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일일 때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막상 자신에게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는 사소한 거 하나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내 일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좀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와 가볍게 생각하기.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와 가볍게 생각하기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데 애써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정에 대한 억압입니다. 내 무의식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업무상 지적을 받아서 기분이 나쁜데 괜찮아, 다 나를 위해서 지적해준 거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진심으로 감사한가요? 상사가 맞는 말을 했으니 정말 기분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 그 상사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내 기분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기는 이렇게 기분이 나쁜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자는 겁니다. 상사는 지적할 수 있고 나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상사가 하는 말이 100% 옳은 말이라도 내 기분이 나쁜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마법의 주문이 바로 그럴 수 있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 상사가 더 크게 감정을 섞어 표현해서 내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듣고 기분이 나쁜 나에게도 똑같이 그럴 수 있지를 적용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 건 내 잘못이지만 혼나서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니까요. 모두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지 별난 일이 아닙니다. 눈치 주는 상사도 그로 인해 좌절감이 드는 나도 정상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내뱉는 순간 사소한 일이 된다. 저는 처음 차를 샀을 때 자주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친 적은 없지만 주로 주차할 때 주변을 긁거나 다른 차를 긁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자기 부담금이 발생했는데 그때 저에게는 그 비용 50만 원 정도도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차를 고치러 정비소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도 화가 났고 돈이 아까워서 화가 났고 좀 더 조심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고 상대 차주가 화를 낼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분하고 억울해하다가 다른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지경이 되면 마음속에 있는 화에 불씨를 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감정을 억압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어디야? 그래도 주행 중에 사고가 나는 것보단 낫지. 사람을 치지 않은 게 어디야? 이만하면 됐어. 참 다행이야 라는 식으로 억지 긍정을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기분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고도 전혀 없기를 바라는 제 욕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사고 낸 이야기를 듣고 운전 경력이 오래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럴 수 있지. 처음 차를 사고 한 달 동안에 4번 긁는 게 국룰이야. 이 말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아까워 죽겠구만이라고 말하면서 길길이 뛰었더니 그 선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예정에도 없던 돈이 나가는데 아까워 죽지. 선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첫째, 자신도 초보 시절 이미 다 경험한 일들이고 둘째, 지금 일어난 사고가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럴 수 있지를 마법의 주문이라고 한 건 이 말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내 감정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별것 아닌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생각만 해도 화가 날 때,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크게 심호흡을 한 후 그럴 수 있지라고 소리내어 5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 저는 매일 플래너를 쓰는데 플래너에는 제가 적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메모란이 있습니다. 이 메모란에 감사한 일을 매일 3가지씩 적습니다. 처음에 펜을 들고 감사일기를 써보려고 하면 막막할 수 있지만 1개, 2개 쓰다 보면 5개까지 금방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나열해 볼까요? 저는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카페에 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잘 작동하는 노트북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카페가 조용해서 글이 잘 써지니 감사합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오늘 두르고 온 목도리가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또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부지런하게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커피가 적당하게 식어서 마시기 딱 좋으니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만 5가지 감사할 일이 생겼죠. 여러분도 지금 책 읽기를 잠깐 멈추시고 감사한 일 5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렴 어때요? 우리의 목적은 진짜로 감사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심사위원처럼 날카롭게 선별한 후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새로운 습관이 불평이라는 오래된 습관을 누를 수 있도록 새로운 역조거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 따뜻한 방에 감사할 수 있고, 어제 유혹을 잘 이겨내고 야식을 참아낸 스스로에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 주변 사람, 지금의 상황, 오늘의 날씨 등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또 감사는 하면 할수록 점점 늘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감각이 길러지기 때문이죠. 만약 내 몸에 이런 감각이 장착된다면 행복한 삶을 위한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나의 웃음 버튼을 찾아라. 이쯤 되면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묻는 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웃음 버튼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웃음 버튼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특정한 이야기나 사진, 영상 같은 것을 보면 무조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매개체를 웃음 버튼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웃음 버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학생 때 찍은 친구의 망가진 사진입니다. 그 친구는 우울할 때 그 사진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어김없이 자지러지는 저를 보는 게 그렇게 웃기다고 하면서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나에게 웃음 버튼이 되기도 합니다. 웃음은 전염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매일 인상 쓰는 사람보다는 웃는 사람에게 호감이 갈 겁니다. 특히 나에게 웃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설탕물이 나오는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는 쥐처럼 웃음이라는 설탕물을 먹고 다시 웃음이라는 설탕물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의 웃는 얼굴은 부모에게 보상이 되고 부모의 웃는 얼굴은 아이에게 보상이 됩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보호자의 웃는 얼굴을 알아보고 좋아합니다. 동물이 사람의 웃는 얼굴을 흉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데도 웃음만 한 것이 없습니다. 아는 친구는 본인의 소개팅 필승 전략이 박장대소라고 하더군요.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딱 3번만 박장대소를 하면 대부분이 나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게 그 친구의 이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웃음 버튼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웃음 버튼을 보면서 크게 한번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아마 웃지 않고 시작한 하루와는 사뭇 다른 하루가 펼쳐질 거예요. 에너지의 방향만 바꿔도 일상은 달라진다. 저는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굴어? 에서 너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쉬운 일 하나 하는 것도 너무나 괴로웠던 탓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방법을 찾았고, 이 책은 그 과정에 대한 고군분투기입니다. 적성에 맞지 않고 너무 힘들어도 어른이니까, 직장인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원래 사회는 냉혹하니까 라는 말들로 울면서 버티던 제가 정말 이게 맞아? 더 즐겁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자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냥 버티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데 에너지를 쓴 결과였죠. 이렇게 에너지의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도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시도했던 여러 방법들을 독자 여러분 중 누군가 시도해서 일상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 없는 저에게 타고난 것이 있다면 인복입니다. 주로 힘들었던 이야기 위주로 쓰다 보니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건만 나열했지만, 사실 저는 부모님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최악의 순간을 맞이해도 바람이 그물을 지나가듯 의연하게 버티어내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농담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여유를 두 분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어떻게든 용기 있게 뛰어들고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이지만 아시다시피 늘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인 창작을 지속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독자님과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